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오늘은 임자 없는 나룻배와 정기기관차 편을 보내드립니다. 아직도 원시 농경 사회랄 수 있었던 1900년 초, 구한 말기에 괴성을 지르면서 사람들을 싣고 달리는 기차가 등장했으니 그 당시 사람들은 경이롭다 못해 얼이 빠질 지경이 됐습니다. 정말인가? 자네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게야? 내가 손을 흔드니까 그 철마를 탄 사람들도 손을 흔들어 주던가. 그래. 도대체 그 철마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먹었던가? 길다란 바위덩이 같은 게 아주 시커멓더만. 야, 하여간 무지무지 길고 무척이나 빨랐네. 얼마나 빨랐는데? 말보다 더 빨리 달 수 있던가? 말은 비유가 안 되고 바람처럼 빠르대 그래. 기침 소리는 천둥 소리만 같고. 이야, 나도 열일 제쳐놓고 얼른 그 기차라는 철만을 구경하러 가야겠구만.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인천과 노량진 간의 경인선으로서 이 경인선은 1899년 9월 18일에 개통됐습니다. 그리고 경부선 철도는 1904년 11월 10일에 완공. 그 이듬해 정월 초하로부터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신문화 운동은 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그 전성기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흔히들 신문화 운동기의 노래를 창가라고 하는데 일찍이 육당 최남선도 앞장서서 창가의 노랫말 한 편을 읊었으니 그것이 바로 경부철도가였던 것입니다. 시인이자 전 고려대학교 교수였던 조지훈 씨는 최남선의 경부철도가를 우리나라 최초의 창가로 손꼽기도 했습니다. 우렁차게 토하는 귀적 소리에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나가서 발리분한 바람의 형세 같으니 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르겠네. 늙은이와 젊은이 섞게 앉았고 우리네와 외국인 같이 탔으나 내외 친소 다 같이 익히 지냈니 조그마한 딴 세상 별로 이루었네.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 소리에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나가서 빨리 부는 바람에 형세 같으니 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르겠네. 서가 가는 경의선 예서 갈라서 일산수색 지나서 나려간다고 옆에 보는 푸른 물 용산 나르니 경상강원 운물매 배난 곳일세. 지금 들으신 경부철도가는 KBS 라디오에서 당시의 악보를 입수 제작한 것입니다. 육당 최남선은 경부철도가의 주석을 달아서 이 가사가 계몽가요이며 교육가요임을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이 노래는 학도 모다를 쓰고 단마기를 부르고 책보다기를 끼고 흥띄어라를 노래하는 아해들로 하여금 시맛과 다미를 맛보게 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남반편의 디리뜨식을 두기 위하여 띄운 것이다. 좀 더 부연하자면 최남선은 그 당시 우리나라 젊은 학생들이
하루속히 신문화에 눈을 떠서 선진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해야겠다는 의도를 철도가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기 1900년의 첫마리는 우리나라의 신문화 운동이 그 전성기에 접어들 무렵이면서 구한말의 구군이 막 기울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철도 부설은 일제의 침략 야욕에 의해서 일제의 손에 의해 시작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초창기 철도사는 한마디로 피눈물과 통한의 역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니 뭐야? 우리 논 5마지기가 철도 용지로 지정됐다고? 안 돼! 그 논 5마지기가 조상답이란 말이지. 나가 그 논 빼앗기고서 어떻게 저승에 가서 조상님을 배울 수가 있디야? 이 사람아, 세상 모르는 소리 그만 좀 하게. 언제 외놈들이 우리 사정 봐주던가? 날강두가 이쪽 사정 봐가면서 내 못다리 털던가? 그러면 이거 어쩐디야? 어쩔 수가 없다네. 우리 조정이 무슨 힘이 있어야지. 일제는 우리나라의 철도 부설 명목으로 수많은 토지를 강제 매입했을 뿐만 아니라 선로 주변 주민의 노동력을 부역이란 이름으로 강제 동원,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조선의 농민들이 폭동까지 일으켰을까. 1904년 9월 29일 서울 주재 일본 영사 미마스는 외무대신 고무라에게 다음과 같은 긴급 보고까지 했으니: 경의철도공사를 청부 맡은 일본인 8명, 황해도 곡산으로 노동자 모집에 나갔다가 25일 폭동을 당하여 그중 7명이 살해되고 1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철도 부설에 따른 조선인 노동자들의 불만이 이렇게 높은 것으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예로부터 한국인의 숭조 사상은 더할 수 없이 강한 것. 그래서 조상의 무덤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보, 당신들 몇몇이 나선다고 해서 철도부설 공사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사생을 결단하는 것이요. 사생을. 여보,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100번을 다시 생각해도 결론은 마찬가지. 지금 저놈의 철도 공사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린 조상들의 산소를 이장해야 된다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철도 부설 공사를 가로막다가 일본 관원에 의해서 공개 처형된 예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철도 부설을 구실로 왕릉을 비롯한 수많은 고분과 역사적 유적을 마구 파헤쳐 귀중한 문화재들을 도굴, 화차에 싣고 일본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한말 조정에서는 쓰다 달단 말 한마디 내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타국일 해가 저물어 고달픈 바람소리 몸을 휩싼다. 달려라 트로이가 울지 말아 놓으세요. 니코라이 종소리만 탱탱 벌판을 울린다.
희망을 구름에 실어 찢어진 만도 끝만 바람에 운다. 달려라 트로이카 울지 마라 노세야. 니코라이 종소리만 땡땡 벌판을 울린다. 장명등 타국의 술집 고향을 잃어버린 젊은 강아지. 달려라 트로이카 울지 마라 노세야. 니코라이 종소리만 땡땡 벌판을 울린다. 북국 특급이란 유행가였습니다. 정든 고향 산천을 뒤로 두고 낯선 타국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의 애달픈 심사를 유행가로 불러본 노래입니다. 네, 일제에 의한 토지 약탈, 그리고 강제 노역 등은 또다시 한민족의 서러운 이민사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나는 1904년 2월 28일 고향인 경북 대구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술 잘 마시고 춤 잘 추는, 좋게 말하면 호골라마였지만 언제나 집을 비우기가 일쑤여서 나는 모친의 슬하에서 자라났다. 언젠가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수료한 바 있는 이 사람, 바로 영화작가 이규환. 자타가 공인하듯 그는 8.15 해방 이전에 아리랑을 연출한 바 있는 준사 나운규와 함께 전 조선의 2대 명감독이었습니다. 그의 출세작은 임자 없는 나룻배. 그런데 무척이나 흥미로운 사실은 바야흐로 경부선 철도가 완공되던 해인 1904년에 태어난 이규환은 그의 출세작 영화 임자 없는 나룻배에서 철도를 파괴하는 주인공의 분노와 좌절을 화면에 담아 성공했던 것입니다. 무녀 동남 외아들인 이규환은 대구 개성중학 4학년 때 3.1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일경을 피해서 밀양 쪽에 피신, 2년간 민족적 울분을 가슴속에 아로새겼습니다. 뒷날 내 영화에 그려진 농촌의 이미지는 이 무렵에 얻어진 것이다. 물론 이전에 이규환은 어줍살이 활동사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난 바가 있었습니다. 영화평론가 이영일 씨의 저서 영화인 열전을 참고해봅니다. 이규환이 8세가 되는 해, 모친은 서울 서대문에 있는 서시댁의 일을 돌보는 가정부가 되어 상경했다. 서시댁은 190칸이나 되는 궁궐 같은 큰 집이었다. 이규환은 홍은동에 있는 보정학교에 입학했다. 역도 선수 서상천은 나이도 학년도 하나가 위였다. 이규환은 이때부터 열심히 아령운동을 하는 서상천으로부터 영웅주의적인 기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10대 소년인 이규환은 언제나 우미관을 찾아 이 무렵의 짧은 활극과 희극을 즐겨보았다.
학교에서의 성적은 역사나 일어, 음악 등이 좋았지만 수학만은 캄캄절벽이었다. 아무튼 수학 때문에 소학교를 졸업하고 12세 때 치른 희문 의숙의 입시는 보기 좋게 낙제했다. 그래도 보중학교의 교감 선생이 뒷문으로 넣어주었다. 밀양에서 다시 대구로 돌아온 이규환은 우연히 김기상이라는 사람과 사귀게 되는데, 김기상은 지방의 부호 아들로서 동경의 일본대학 예술과를 다녔고 홍해성과 함께 극예술연구회의 멤버로 활약하던 연극 청년이었습니다. 나는 음악 방면으로 나가 작곡가가 될까 했었는데 이 김기상이란 친구의 말을 가만 들으니 영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배우는 처음부터 단념했다. 내 몰골 가지고는 안 되겠고 해서 작곡과 가까운 감독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 이윽고 도일. 일본 영화예술연구소에 입소한 19세의 청년 이규환은 6개월간의 영화 기초 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유수의 영화사에 입사하려 애를 썼으나 여의치 않자 일단 서울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때가 나온규의 황금시대였다. 명작 아리랑을 만든 무렵이어서 차츰 많은 영화인들이 의욕 있는 활동을 시작했었다. 그러나 나는 이 틈에서 하는 것보다 기왕이면 넓은 해외로 나가서 공부하고 성공하고 싶었다. 시방, 니 뭐라 했노? 네, 제가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우선했다는 말씀입니다. 와, 잡지사 일이 마음에 안 차서 그랬나? 와 대답을 못하노? 규환아, 인제 니 그라마 무슨데? 아, 니 나이가 얼마인지는 아나? 24이 아이가 24. 어머니, 말해보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전 달리 할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 그라마 먹고? 닌 또 활동사진 때문에 병이 났다 하는 말이가? 네, 어머니. 후약고. 그라마 내는 우야만 줬노? 어머니, 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하마. 니는 어쩐단 말이고, 어이? 아, 예. 전 미국으로 건너갈 생각입니다. 뭐라카노? 미국으로? 미국에 가야 영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서요. 난 돈도 한 푼 없대. 지금 제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라마 우에 미국까지 간단 말이고. 저한테 15원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우선 상해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미국으로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이제 뭐 할 말도 없구만. 상해로 건너온 이규환은 미국 허리우드행이 부질없는 망상임을 곧 깨닫게 됩니다. 다만 그는 그곳에서 조선의 영화인이었던 이경손과 전창근 등을 알게 되는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말하자면 이 형은 이곳 상해가 목적지가 아니라 정거장이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경손, 전창근 선배들이 양자강이란 영화를 만들면서 활동하는데 함께 힘을 합치면 좋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몸은 상해에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으니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네, 바로 맞았습니다. 미국에 가는 일이 무모하다면 나는 다시 일본에 건너가고 싶습니다만. 그렇다면
일단 상해를 떠나세요. 제가 노자를 보태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전라도 고창의 갑부 아들로 독일 유학길에 오른 강정원이었습니다. 낯선 강정원으로부터 25원의 노자를 얻은 이규환은 다시 도일, 경도로 가서 가스라가다에 있는 사촌 친척집에 머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는 이름난 일본 영화사 신흥키네마 촬영소 정문 앞으로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자그만치 1개월가량. 안녕하세요. 당신 아, 네.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이 늙은이가 좋소이다. 도대체 당신 원이 뭐라고 했소이까?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우리 수의실 앞에서 그림자처럼 어정거리질 않겠소까? 네? 감사합니다. 절 기획부장 가와나미 감독님에게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내가 소개만 시켜주면 뒷일은 당신이 충분히 감당할 자신이 있소까? 물론이죠. 기어코 이규환은 신흥키네마에 입사. 조감독으로 유명한 영화감독 도요다 팀에 배속돼서 2년간의 연출 수업을 하게 됩니다. (1932년) 봄에 29세의 이규환은 서둘러 귀국합니다. 예. 이형 아니시오? 용케도 절 기억해 주시는군요. 기억하다 말다요. 전 조선일보에 연재된 이영의 시나리오 탄식하는 해고를 이미 읽어본걸요. 자자, 그랬군요. 어서 앉으세요, 이영. 네. 그간 일본에 가 계셨다고요? 네. 강영덕 댁에. 인연이란 참 묘한 것. 상해에서 이규환에게 25원이란 노자를 선뜻 내어주던 강정원이 어느새 영화 제작자가 돼서 나운규를 초빙, 개화당 이문이란 작품을 만든 후였으니. 강형. 말씀하시죠. 이거 제가 쓴 시나리오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이때 이규환이 내민 원고의 제목이 바로 임자 없는 나룻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원남동 유신키네마 사무실에서 다시 만난 이규환과 강정원. 원고 다 읽어보셨는지요? 이형 손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껏 전 시나리오를 읽어보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자 없는 나룻배를 읽으면서는 감사합니다. 이 영화 제작은 꼭 제가 하고 싶습니다. 강형이 어떻게 제작비를... 어쨌든 이 영화는 제가 제작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정원은 끈질긴 단식 투쟁으로 그의 부친을 설득, 영화 제작비를 조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저는 이 형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나홍규 선배가 이 영화에 출연만 해주신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은 나 선배가 마다할 까닭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나홍규 선배는 지금까지 자신이 쓴 작품에만 출연을 했고 또 그분의 연기는 자기 마음대로였기에 이를테면 강정원의 입장에서는
당시 인기 절정에 있었던 대감독이요 대스타인 나운규가 이제 막 데뷔를 꿈꾸는 신인 이규환의 작품에 선뜻 출연을 하고 그의 연출 지시에 따라줄 것인지가 의문스럽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간 한번 부닥쳐 보십시다. 이형, 만약에 말입니다. 나운규 선배가 노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면 제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만. 글쎄요, 나온기 선배가 노할 리는 없을 텐데. 물론 이 작품이야 좋지만은 나 선배 성격이 별난 데가 많아서. 며칠 후 같은 곳에서는 이교환, 강정원 그리고 나운규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배님은 절 잘 모르시겠지만 전 선배님을 어지간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선배님은 손수 쓰신 작품이 아니고서는 출연을 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선배님, 이 작품 임자 없는 나로 빼서는 선배님이 꼭 출연을 해 주셔야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자 없는 나로 빼라. 그보다 내가 듣기로 이구환 씨는 일본에서 영화 공부를 했다는데. 소위 일본 정신으로 영화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군요. 그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감히 나 선배를 모시고자 들겠습니까? 우선 책을 좀 보여주시겠소? 집에 가서 읽어본 다음에 가부간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나 선배님. 뭡니까?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라뇨? 이 작품의 주인공 수삼이는 아무래도 머리를 빡빡 깎아야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 당시 나운규는 멋진 올백머리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같은 장소. 선배님, 작품 읽어보셨습니까? 그러자 나운규는 대답 대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보였습니다. 어느새 삭발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선배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후배로서 울고 싶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레디 고! 적어도 작품 활동에 있어서는 안하무인격이었던 나운규였지만 후배 이규환의 진지한 태도와 진실성 앞에서만은 곧잘 위압감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컷! 드디어 1932년 9월 14일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단성사에서는 1시간 20분짜리 새 영화가 개봉되는 날. 제명은 임자 없는 나룻배, 각본 감독 이규환, 촬영 이명우, 출연 나운규, 문예봉, 이문학, 김현실. 한발과 수해가 겹치면서 앞길이 막막해진 농부 수삼은 절망에 빠진다. 국리 끝에 수삼은 아내와 더불어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나 그저 막연히 올라온 서울. 역시 수삼이 마음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인력거꾼이 된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그는 만삭의 아내가 난산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음을 발견한다. 병원으로 아내를 얻고 간 수삼은
이본비 때문에 또 눈앞이 캄캄해진다. 아내를 받아줄 병원은 없다. 눈이 뒤집힌 수삼. 아무 집에나 뛰어들어가 돈을 훔쳐낸 수삼은 이본비로 그 돈을 쓰려고 했으나 병원 문턱도 가기 전에 경찰에 체포되고 만다. 그의 아내는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는다. 수삼은 감옥에 갇히고 세월이 흐르고 형기를 마친 수삼이 감옥문을 나선다. 그러나 비극은 끝이 없었다. 집을 간신히 찾아간 수삼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은 아내의 배신이었다. 그의 아내는 어떤 자동차 운전사와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에 치를 떤 수삼은 아내를 발길로 차버리고 어린 딸을 가슴에 안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다시 흐르는 시간. 1년, 3년, 5년, 8년, 10년. 나룻배 사공일은 단조로운 것이었으나 평화로운 것이었다. 어른의 어떤 딸도 어느새 제법 커서 처녀티를 물씬 풍긴다. 그녀는 아버지의 나룻배 일을 돕는다. 부녀는 가난했지만 행복하다. 아버지, 제가 노조할게요. 괜찮다. 넌 아침 먹어야지. 애련이도 빨리 시집을 가야지. 에이, 밥함는 너만 주네. 애련이도 얼른 시집을 보내야지. 그 무남동네 외동딸이라고 생전 같이 살았겠네. 보내야지.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제가 철도를 깔아오면서 강에다 철교 가설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철교 공사가 다 끝난 모양이구만. 이제 나루터도 쓸쓸해지겠구만. 기차 타고 건너지 누가 나루터 타겠나. 세상은 개화됐어. 이 산골에도 철교가 놓이고 기차가 들어오게 됐어. 문제는 또 있었다. 철도 공사판의 박 기사가 수삼의 딸을 향해서 유혹의 마술을 뻗치기 시작했던 것. 심지어 그는 겁탈까지 하러 들었다. 네 이놈, 바까 이놈 내가 그냥 둘 줄 알지? 분노에 화신이 된 수삼이 공사판으로 달려가는데 그의 손에는 도끼가 들려 있었다. 에이! 도끼를 휘둘러 내리치는 수삼. 순간 박가가 몸을 피하고 그 바람에 앞으로 몸이 기우는 수삼을 발로 걷어차는 박가. 침묵 위에 엎어진 수삼. 무서운 힘으로 벌떡 일어나 내빼는 박가의 발을 걷어찬다. 철골과 철골 사이로 처박힌 박가. 이제 피할 길이 없어졌다. 공포에 질린 박가의 눈. 내 이놈! 도끼에 찍힌 박가는 처절한 비명과 함께 강으로 떨어진다. 이놈들! 내가 니놈들에게 질 줄 아니? 한편 수삼의 집은 불타고 있는데 기차는 가는데 피 묻은 도끼를 손에
이번에는 수상은 침묵 위에 버티어 서 있다. 앉은다. 앉아. 오너라 와 이놈들아. 에이! 이윽고 교교한 달빛만 실은 채 잔잔한 강물에 흔들리며 임자 없는 나룻배만 두둥실 두둥실 끝없이 흘러내려 가는데 그 당시 매일신보에는 다음과 같은 영화평이 게재됐습니다. 임자 없는 나룻배는 나온규의 아리랑 이후 새로운 이정표가 된 이규환의 예술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의 기저에는 처참한 한국적 비극이 깔려있다. 나온규의 노정된 직선적인 사상적 추구와는 달리 극히 내향적이고 릴리컬한 터치로 민족의식과 저항의식을 발산시키고 있다. 이런 면에서 나온규를 민중적인 영화 시인이라고 한다면 이규환은 극히 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다분히 낭만적인 영화 시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작품은 한국적인 로컬리즘의 기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 동아일보의 학예부장 주여섭은 시사평을 게재하면서 조선민족의 혼이 죽지 않고 빛나고 있음을 암시해준 영화다 하는 극찬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날짜 동아일보는 판매 금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가라는 검열관은 나온규가 도끼로 철도를 치며 절규하는 클라이막스 부분을 200자나 잘라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역설적인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에 조선인의 자본으로 조선인의 기술진에 의해서 조선철도가 부설됐다면, 그래서 이규환의 영화 임자 없는 나룻배가 제작 상영됐다면 관객들은 과연 그 영화에서 무엇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었을는지. 네, 상징적인 의미의 문명 비판 의식에는 공감할 수 있겠지만 도저히 가슴 저 밑바닥에 잠재해 있던 민족적인 비극의 공감대는 일깨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그 당시에 조선철도에는 조선민중의 한과 서름이 차곡차곡 깔려 있었기에 분노한 나온규가 도끼로 철길을 내려치며 기차와 맞서는 그 엄청난 모습에서 민중이 기다리던 영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 비극적인 모습에서 비극 속의 주인공들이었던 관객 각자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규환, 그는 일본에서 영화 공부를 했으면서도 가장 민족적인 영화를 감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지조를 지켰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일제 말기에 총독부가 이른바 국책영화사인 조선영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집요하게 그를 포섭하려 들었지만 끝내 그는 그들의 손을 뿌리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규환, 그는 1982년 7월 4일 오전 8시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끝으로 동요 한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기록에 의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인 안창남이 광막한 여의도 벌판 하늘 위에서 시범 비행을 한 때가 1922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이정숙이 노래 부른 동요 비행기. 임자 없는 나룻배의 감독 이규환도 이런 동요를 들으며 청운의 꿈을 꾸었으리란 짐작을 해보면서
높이다 따라라 따라라 비행기 날른다 날개를 활짝 펴고 천천히 날아올 때 부랴부랴의 소리 멀리서 들린다 용감하구나 넓은 하나 둘 셋 세상 사랑 따라라 따라라 따란 따란 띠라 따라라 따라라 따라란 따란 띠라 넓은 하나 둘 셋 세상 사랑 따라라 따라라 등산에 높이다 따라라 따라라 제조를 부린다 떨어지는 나여자는 헐헐 넘어갈 때 마음과 뜻대로 우리는 제조 믿어 믿거나 넓은 하나 둘 셋 세상처럼 따라라 따라라 따란 따란 띠라 따라라 따라라 따란 따란 띠라 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임자 없는 나룻배와 전기기관차 지금까지 출연 이재용, 문관일, 홍시호, 김일, 김수중, 박미선, 문선희, 김정혜 해설 조명남 음악 박복규 효과 차재환 정정희 기술 정동화 구성 김영무 연출 임영웅이었습니다.